안녕하십니까. 2020년 3월 11일 최명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종로 이낙연 민주당 후보와 황교안 미래통합당 후보가 맞붙고 있는 지역이죠. 그러나 뭐 이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사실은 제대로 된 선거운동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뭐 본격적인 그 선거운동 기간도 도래를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변수가 될 만한 일이 있어서 그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인데 지금은 민생당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바른미래당 손학규 전 대표, 지금은 민생당, 민생당의 지금은 뭐 대표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민생당에서 제일 그 지명도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손학규 전 대표죠. 그래서 민생당은 이제 흔히 얘기하는 호남당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남 3당, 호남 3개의 정당이 합쳐서 만든 당이 민생당이죠. 그래서 민생당에서 가장 지명도가 높은 손학규 전 대표에게 일부 민생당 그 수도권 지역 출마자들이 상징적으로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기호 3번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손학규 전 대표님께서 희생을 해서 좀 출마를 해달라. 그러면 상징적인 곳에 출마해달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기호 3번이 수도권에도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사람은 손 전 대표밖에 없다. 뭐 제가 봐도 그 가장 지명도가 높기 때문에 민생당에서 사실은 따지고 보면 손학규 전 대표 빼면은 뭐 그 다음에는 이제 박지원 의원 정도인데, 박지원 의원이야 뭐 자기 지역구가 전남 목포에 있으니까 손학규 전 대표한테, 그리고 연고도 있고 한번 출마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요구를 해봄직하다. 그리고 손학규 전 대표도 아마 당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서울 종로 출마를 고려해봄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제 왜 그러면 자꾸 손학규 전 대표한테 서울 종로 출마를 당에서 얘기하느냐?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상징성이죠. 상징성. 그러니까 민생당이 수도권에도 공천을 한다 하는 걸 진짜 알릴 수 있는 기회라는 게, 뭐 본인들이 누가 출마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징성에서 손학규라는 이름 석자가 필요하다 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한번 출마한 경험이 있다. 또 하나는 실제 손학규 전 대표는 종로와 아주 인연이 많습니다. 태어난 곳은 시흥입니다. 시흥. 옛날 시흥군. 근데 이제 지금 서울이 이렇게 넓어지다 보니까 서울 금천구가 됐는데 원래는 시흥입니다. 그게 경기도 시흥군. 그래서 이제 원래 고향이 시흥이고요. 근데 그게 이제 금천으로 돼서, 그러니까 금천구 시흥동이라는 데서 원래 이제 태어나고 지금 현재 지명으로 보면, 그리고 여기서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다녔고요. 이후에 초중고 대학을 다 종로에서 다녔습니다. 초등학교는 매동초등학교라고 하는데 다녔고, 경기중학교, 경기고등학교, 그 다음에 대학은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왔는데 그때 서울대는 종로구 연건동에 있었습니다. 여기 해화동 근처에 있는 연건동, 서울의대 그 옆에 거기 있었기 때문에 초중고 대학을 전부 다 종로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 인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실제 그래서 2008년에 18대 총선이죠. 그때 서울 종로에서 출마를 했습니다. 출마해서 누구하고 붙었느냐? 박진, 당시에 한나라당 의원하고 붙었습니다. 박진 의원도요, 경기 출신입니다. 역시 경기 출신이고, 박진 의원이야말로 어찌 보면 종로의 토백이다. 왜냐면 박진 의원의 부친이 서울 종로 이 명륜동에서 의원을 했거든요. 의원. 그러니까 이건 박진 의원이야말로 종로에서 태어나기까지 종로에서 태어난 사람이니까. 그랬는데 2008년은 워낙 기울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2008년 2월 달까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재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친노가 패족이다 이렇게 선언할 정도로 친노가 선거에 출마했다 하면 뭐 늘 졌습니다. 물론 그 상대는 선거의 여왕 박근혜 의원이었기 때문에 그런 적도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근데 이때도 아주 선전을 했습니다. 44.8%를 얻었고요. 박진 의원은 48.4%, 그러니까 4.4%포인트 정도를 박진 의원이 앞서서 진짜 이제
당선이 된 거지. 겨우 당선이 된 겁니다. 근데 그때 손학규 전 대표의 경우에는 종로에 별 인연이 아니고 종로에 그 선거운동을 오랫동안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결정이 나서 본인이 도전을 했는데 굉장히 선전했다, 종로에서 2008년에. 이때는 제3후보가 있었습니다. 정인봉 변호사. 자유선진당의 정인봉 변호사가 4.7%를 얻었는데 그 제3후보가 있었고요. 그래서 근데 2012년 선거에는 홍사덕 새누리당 후보와 정세균 민주당 후보가 경합을 했는데 이때 홍사덕 후보가 45.9, 정세균 후보가 52.3, 그래서 정세균 후보가 당선이 됐죠. 이때는 제3후보가 없었습니다. 2016년에 이때는 제3후보가 있었죠. 오세훈 후보 39.7, 정세균 후보 52.6, 그 다음에 박태순 후보라고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있었는데 5.6% 이렇게 얻었는데, 제가 종로에서 제3후보의 존재 여부가 상당히 선거판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황교안, 이낙연, 황교안 이 대결을 초창기에 제가 유튜브를 해드리면서 제3후보가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저는 손학규 전 대표가 만약 서울로 종로에 출마한다면 글쎄요, 아마도 그 종로에 출마해서 당선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 민생당의 당원이나 수도권 출마자들 일부도 당선될 것이다, 이렇게 짐작하거나 또는 예측하시는 분은 별로 없을 겁니다. 다만 민생당을 위해서, 민생당의 수도권 출마자를 위해서 손학규 전 대표가 희생을 좀 해달라, 이런 요구죠. 그런 요구에 대해서 저는 응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면 그런 상징성 때문에 지금 와서 손학규 전 대표가 무슨 내가 배지 한 번 더 달겠다고 배지를 쉽게 달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 그래서 이리저리 찾아다니고 명분 없는 출마를 한다기보다는 차라리 당선될 가능성은 아주 낮지만, 그러나 당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손학규 전 대표의 정치 인생의 마무리를 위해서도, 아마 이번에 손학규 전 대표가 출마를 한다고 한다면 거의 마지막 출마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연세도 있고, 연세는 70이 넘었으니까요. 70대 중반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출마가 아닐까 싶은데, 어찌됐든 간에 그 마지막을 출마의 마지막을 장식할 부분은 선당 후사,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사적인 이익보다는 당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명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직 여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손학규 전 대표가 입장을 표명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야 단언해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간에 종로 선거라는 것은 늘 제3후보가 어느 정도 판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마 손학규 전 대표도 고민을 시작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손학규 전 대표가 만약에 나온다면 누구에게 도움이 될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좀 양론입니다. 오늘 어디 기사를 보니까 민생당의 경기 남양주갑 예비후보인 이인희 최고위원이 있는데, 이인희 최고위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당의 대표주자와 맞서서 마지막 호소를 하는 것이 명분도 있다, 이러면서 이제 손학규 전 대표의 종로 출마를 종용하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냥 객관적인 평론가 입장에서 본다면 이낙연 총리가 이제 아직까지는 중도층에서 황교안 대표보다는 약간의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도 실용 노선, 그러면 또 손학규 전 대표가 지금까지 견지해온 노선이기 때문에 손학규 전 대표가 아무래도 중도 실용 쪽에서 이낙연 후보의 표를 더 가져갈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낙연, 황교안 구도 속에서 손학규 전 대표가 뛰어들면 중도표를 손학규 전 대표가 빼앗아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한테 불리한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손학규 전 대표가 어찌됐든 민생당도 야당인데, 더구나 이번에 민주당이 민생당, 정의당 이런 데 하고 비례연합정당을 만들자, 그런데 민생당이 거절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특히 호남 지역에서는 민생당과 민주당이 아마 당선을 놓고 겨루는 지역이 꽤 많을 겁니다. 어차피 민생당은 호남 정당을 표방하고 나섰기 때문에 그래서 민생당과 민주당이 격돌하는 분위기가 호남에서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이 수도권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이렇게 따진다면 결국 손학규 전 대표도 만약 수도권에 출마한다고 할 경우에는 문정권 심판론을 내세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황교안 대표한테 불리해지는 것 아니야. 이런 양론이 있습니다. 자, 저는 어느 쪽이냐? 저는 전자. 그러니까 중도 쪽 표를 손학규 전 대표가 조금 더 가져가지 않을까. 뭐 비슷비슷하게 가져가겠지만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누구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중도표를 조금 가져간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황교안 대표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해지지 않을까. 물론 그 차이는 좀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손학규 전 대표하고 이낙연 그 후보는 사실은 약간의 인연은 있습니다. 2010년에 손학규 전 대표가 민주당 당대표일 때 그때 이낙연 총리가 그 당 사무총장 그러니까 손 대표가 이낙연 전 총리를 사무총장에 임명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잘 아시지만 손학규 전 대표가 그 강진의 만덕산에 직거한 적이 있죠. 2014년부터 16년 이 사이에도 이 손학규 전 대표를 이낙연 당시에 전남지사였으니까 전남지사가 몇 차례 찾아간 적이 있다. 그래서 그 손학규 전 대표의 주변에서는 이낙연 후보와의 인연을 생각해서 아이고 종로 나가지 마시라 또 이렇게 만류하는 분위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손학규 전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최종적인 결정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 지금 누구도 반언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 이렇게 그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손 전 대표 주변에서는 아니 종로 말고 이번에 그 정치 인생의 거의 마지막에 될지도 모르는 출마를 종로가 아니고 자기 고향에서 마무리 지어야 하는 것 아니냐 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고향은 결국 옛날로 따지면 경기도 시흥군이고 지금은 금천구죠. 금천구. 근데 또 마침 금천구의 환경이 꽤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금천구에 원래 김남국 변호사, 조국수 김남국 변호사를 공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김남국 변호사는 경기 안산 단원을 거기로 서울에서 밀려서 경기 안산 단원을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천에 민주당이 전략공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금천에서는 이미 세 사람이 뛰고 있었습니다. 뛰고 있었던 건 두 사람이죠. 여기 지역은 원래 이훈 의원이라고 현역 의원입니다. 근데 이훈 의원을 뭐 이런저런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생활적인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컷오프를 시켜놓고 그렇게 하니까 여기가 이제 경쟁이 붙는데 거기가 원래 이목희 전 의원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목희 전 의원하고 차성수 전 금천구청장 이 두 사람이 유력하게 거기서 경합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김남국 변호사를 뭐 투입한다 만다 뭐 이런 얘기가 있다가 김남국 변호사는 이제 서울에서 밀리고 그리고 나서 이 두 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서 구청장 출신 같으면은 꽤 득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 거기를 갑자기 전략곡천 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최기상 전 부장판사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하죠. 최기상 전 부장판사를 공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 최기상 전 부장판사는 서울 금천에 별다른 연고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득표력이 있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이목희 전 의원, 차성수 전 금천구청장 이런 사람들은 서울 금천에서 한번 당선된 적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구청장으로 당선된 적도 있고 그래서 상당한 정도의 득표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기상 전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를 거기에 낙하산 공천을 함으로써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 분란이 있을 것이고요. 이런 와중에 제가 보건대는 만약에 손학규 전 대표가 자기의 고향 아닙니까 여기가 고향에 출마를 하겠다. 내 정치 인생의 마무리를 고향에 봉사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겠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것도 상당한 또 명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명분을 들어서 손 대표 전 주변에서 고향에 출마하시라 이런 분위기도 있다고 하니까
아마 최종적인 결정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거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다.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 이제 서울 종로에 이제 손학규 변수가 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최근 요 며칠간에는 서울 종로 그 여론조사를 한 게 없습니다. 발표된 게 없는데, 가장 최근은 3월 1일과 2일 한국리서치가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그 면접조사로 발표한 게 있습니다. 이때 보면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가 이래서 이낙연 후보가 49.6, 그 다음에 황교안 대표가 27.7, 그 다음에 기타 후보가 7.8, 그 다음에 잘 모르겠다, 뭐 이게 11.6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유튜브 해드릴 때 예상하고 조금 다르긴 합니다. 저는 급격하게 황교안 후보가 따라붙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물론 뭐 황교안 후보가 3월 1일, 2일이면 사실 결정된 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오늘이 3월 10일이니까 지금쯤이면 아마 또 굉장히 이렇게 따라붙었을 겁니다. 원래 그 2파전이 된다고 한다면 여기서 대략 52대 48 정도가 될 것이다. 제가 이렇게 예측을 해드린 적이 있죠. 역대 선거를 보면 52대 48, 민주당 계열이 52, 미래통합당 계열이 48 정도 될 것인데, 그때까지는 아주 근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거는 3월 1일과 2일에 그 조사한 결과고, 지금 3월 11일이면, 보세요. 이때는, 그러니까 22%포인트 정도 차이가 있는 것이죠. 아마 이것이 지금은 아마 15%포인트 정도로 이제 좁혀져 있을 것이고, 이것이 한 그 열흘이나 보름 정도 뒤에는 한 7, 8% 정도로 더 좁혀질 것이고, 그리고 이제 후보 등록 시점에 그 오차범위 그 안팎에서 약간의 혼전 양상을 보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3 후보가 만약 손학규 전 대표 같은 제3 후보가 나온다면 변수가 될 것이다. 승부의 변수가 될 것이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손학규 전 대표의 출마 여부, 그리고 출마한다면 또 어느 지역에 출마하느냐, 이거는 조금 더 기다려보고, 서울 종로에 출마한다면 이낙연, 황교안 이 대결에서 하나의 그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